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 멈추지 않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머릿속은 계속 움직입니다. 이미 끝난 일, 아직 오지도 않은 일,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까지 우리는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생각을 억지로 멈추는 방법이 아니라 왜 멈추지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용해지는지 아주 천천히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존재는 왜 존재하는가? 제3부 의미의 우주 존재하는 것의 가치. 오프닝 질문의 끝, 의미의 시작. 우리는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제1부에서 우리는 우주의 기원을 탐험했습니다. 빅뱅, 양자요동, 다중우주. 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과학은 경이로운 단서들을 제시했습니다. 제2부에서 우리는 복잡성의 탄생을 따라갔습니다. 별의 내부에서 원소가 만들어지고 생명이 탄생하고 의식이 나타나는 138억 년의 서사를 함께했습니다. 이제 제3부입니다. 마지막 질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무슨 가치를 가지는가? 과학은 어떻게에 대한 답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왜 더 나아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들은 과학만으로는 완전히 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이 질문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탐험할 영역입니다. 제1장 시간이라는 강엔트로피와 의미. 1.1 연력학의 비극. 물리학의 가장 슬픈 법칙이 있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 닫힌 개에서 엔트로피, 즉 무질서는 항상 증가합니다. 모든 것은 결국 더 무질서한 상태로 나아갑니다. 뜨거운 커피는 식습니다. 얼음은 녹습니다. 건물은 무너집니다. 별은 죽습니다. 이 법칙을 우주 전체에 적용하면 충격적인 결론에 이릅니다. 우주는 결국 열사망이트 데스에 이를 것입니다. 모든 온도 차이가 사라지고 모든 별이 꺼지고 모든 원자가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로 해체되는 극한의 평형 상태. 어떤 유용한 과정도, 어떤 생명도, 어떤 의식도 불가능한 상태. 이것은 수십조 년 뒤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은 묵직합니다. 만약 우주가 결국 아무 의미도 없는 상태로 끝난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무의미한 것일까요? 1.2 엔트로피 속의 섬.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은 닫힌 개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우주에는 열린 개들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흘러 들어오고 나가는 시스템들. 생명이 바로 그런 시스템입니다. 생명은 엔트로피를 거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단순한 분자들이 모여 복잡한 구조를 만들고 그 구조를 유지하고 더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물리학자 어빈 슈레딩거는 1944년 생명이란 무엇인가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생명은 환경으로부터 음의 엔트로피 NEGENTROPY를 먹는다고. 태양에서 오는 저엔트로피 에너지를 흡수하여 자신의 내부 질서를 유지하면서 더 많은 엔트로피를 열의 형태로 내보냅니다.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는 증가하지만 국소적으로 생명은 질서의 섬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섬에서 별의 정보를 흡수하고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엔트로피의 증가라는 필연 속에서 생명은 일시적이지만 실제하는 역방향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하찮은 것일까요? 1.3시간의 의미. 시간을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물리학에서 시간은 일종의 착각일 수 있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시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속도에 따라, 중력에 따라 시간은 다르게 흐릅니다. 블랙홀 근처에서 시간은 극도로 느려집니다.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면
시간은 정지합니다. 블록 우주 이론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동등하게 존재하며 시간의 흐름은 우리의 인식에서만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의 모든 순간, 지금 이 순간, 어제, 10년 전,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이 모두 동등하게 실제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친구 미켈레 베소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가족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미켈레는 이제 이 낯선 세상을 조금 앞서 떠났습니다.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물리학자들에게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은 집요하게 지속되는 착각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위로인가요? 아니면 더 깊은 수수께끼인가요? 어쩌면 둘 다입니다. 제2장 우주의 미세 조정과 목적. 2.1 우주는 생명을 원했는가? 제1부에서 우리는 미세 조정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우주의 물리 상수들이 생명에 놀랍도록 적합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중력 상수가 현재 값에서 10의 60승분의 1만큼만 달라도 우주는 생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주 상수가 조금만 더 크면 우주는 너무 빨리 팽창의 별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전자의 질량이 조금만 달라도 원자 구조가 달라집니다. 영국의 물리학자 마틴 리스는 이것을 6가지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우주의 형태를 결정하는 6가지 기본 상수가 현재 값을 가지지 않았다면 복잡한 우주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3가지 가능한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 설계자 우주는 생명이 존재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되었다. 이것은 신학적 해석입니다. 과학은 이를 입증하거나 반증할 수 없습니다. 둘째, 다중우주 수없이 많은 우주가 존재하며 우리는 생명이 가능한 우주에 있을 뿐이다. 이것이 인류 원리의 설명입니다. 셋째, 필연성 아직 발견되지 않은 더 근본적인 원리가 이 상수들을 결정하며 그 원리에 의해 생명을 허용하는 우주는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과학은 현재 이 3가지를 결정적으로 구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 자체가 경이롭습니다. 2.2 목적론의 재등장.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을 주장했습니다. 모든 것은 목적을 향해 움직인다는 것. 도토리는 참나무가 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 근대 과학은 목적론을 거부했습니다. 자연 선택은 목적이 없고 우주도 목적이 없다고. 모든 것은 맹목적인 인과관계의 결과일 뿐이라고. 하지만 흥미롭게도 복잡계 과학과 진화 이론의 발전은 이 논쟁에 새로운 차원을 더하고 있습니다. 스튜어트 카우프만은 복잡계에서 창발 이머전스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단순한 요소들의 상호작용에서 예측 불가능한 복잡한 특성이 나타나는 현상. 그리고 이 창발은 마치 목적을 향하는 것처럼 보이는 방향성을 가집니다. 생명 자체가 그 예입니다. 자연 선택은 목적이 없지만 그 결과는 마치 목적을 가진 것처럼 복잡하고 정교한 구도를 만들어냅니다. 눈은 보기 위해 설계된 것처럼 작동합니다. 심장은 피를 돌리기 위해 설계된 것처럼 작동합니다. 이것을 기능적 목적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주에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복잡계는 기능적으로 목적을 향하는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2.3 우주의 자기인식. 물리학자 존 아치볼드 휠러는 놀라운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참여하는 우주 파티서퍼토리 유너버스. 양자역학에서 관찰은 단순히 수동적 기록이 아닙니다. 관찰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관찰되지 않은 입자는 확률의 파동으로 존재하다가 관찰되는 순간 특정 상태로 붕괴합니다. 휠러는 이것이 더 깊은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주는 관찰자 없이는 완전히 실제하지 않는다. 의식 있는 존재가 우주를 관찰함으로써 우주는 비로소 완전한 실제를 얻는다.
더 나아가 우주의 초기 조건들이 결국 관찰자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일종의 자기 참조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우주는 자신을 관찰하기 위한 존재를 만들었고 그 존재들이 우주를 관찰함으로써 우주는 스스로를 실현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이 밤하늘을 바라볼 때 우주는 자신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38억 년의 진화의 끝에 우주는 자신에 대해 경이로움을 느끼는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당신입니다. 제3장 정보, 의식, 그리고 자유의지. 3.1 우주는 정보인가? 20세기 말부터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놀라운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만물은 정보다이 프롬 빛. 이것도 휠러가 제안한 아이디어입니다. 물리적 실제의 근본에 정보가 있다는 것. 물질은 정보의 특정한 상태이며 에너지와 정보는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블랙홀 연력학에서 블랙홀의 엔트로피는 그 표면적에 비례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흥미롭습니다. 3차원 공간의 정보가 2차원 표면으로 인코딩 될 수 있다는 것. 홀로그래픽 원리라 불리는 이 개념은 우주 자체가 더 낮은 차원의 표면에 저장된 정보의 투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홀로그램처럼. 만약 우주가 근본적으로 정보라면 의식이란 무엇일까요? 의식은 정보를 처리하는 특별히 복잡한 방식일까요? 아니면 정보 그 자체가 의식의 한 형태일까요? 3.2 자유의지의 문제. 여기서 우리는 아마 가장 개인적인 질문에 도달합니다. 자유의지. 물리학이 옳다면 우주는 결정론적입니다. 초기 상태와 물리 법칙이 주어지면 이후 모든 상태는 원칙적으로 결정됩니다. 당신의 모든 생각, 결정, 행동은 원자들의 운동의 결과이며 그 원자들은 물리 법칙을 따릅니다. 그렇다면 자유의지는 착각인가요? 양자역학은 이 그림에 근본적인 무작위성을 더합니다. 하지만 무작위성이 자유의지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무작위적인 결정이 자유로운 결정은 아니니까요. 철학자들과 신경과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취합니다. 자유의지는 환상이라는 하드 결정론, 자유의지와 결정론이 양립 가능하다는 양립론, 자유의지가 근본적으로 실제한다는 자유의지론. 신경과학자 벤저민 리벳의 유명한 실험에서 사람이 손목을 움직이기로 결정하기 약 350m초 전에 이미 뇌의 전기 활동이 그 움직임을 준비한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식적 결정보다 무의식적 뇌 활동이 먼저라는 것. 이것이 자유의지의 부재를 증명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식은 준비된 행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권으로서의 자유의지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자유의지에 대한 우리의 개념 자체를 재정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3.3 창발적 자아. 어쩌면 자아와 자유의지는 물리적 수준에서 결정론적이더라도 더 높은 수준의 창발적 현상으로서 실제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의 법칙은 개별 원자의 운동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는 실제합니다. 심리학의 법칙은 개별 뉴런의 발화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심리는 실제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유의지와 자아는 원자 수준에서는 존재하지 않더라도 의식과 심리의 수준에서 실제하는 창발적 현상일 수 있습니다. 철학자 데니얼 데닛은 이것을 자유의지의 진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자연 선택을 통해 진화한 의식은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자유의지의 본질입니다. 원자들은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원자들이 충분히 복잡하게 조직되면 자기 성찰과 자기 수정의 능력이 창발합니다. 그것이 당신입니다.
제사장 의미는 발견되는가, 만들어지는가? 4.1 의미 없는 우주에서의 의미. 존재론적 질문의 끝에 우리는 이런 가능성에 직면합니다. 우주에는 본래적인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물리 법칙에는 의미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자연 선택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무관심합니다. 알베르 카미는 이것을 부조리어 부서드라고 불렀습니다. 의미를 추구하는 인간과 의미 없는 우주 사이의 대립. 그는 이것을 직시하면서도 자살로 도피하지 않고 삶을 긍정하는 것이 철학의 과제라고 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은 이 상황에서 출발합니다. 의미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유롭고 그 자유는 우리에게 의미를 만들 책임을 부여한다. 장폴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우리는 먼저 존재한 다음에 우리가 무엇인지를 만들어간다. 이것은 과학적 발견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학이 보여주는 세계는 이 실존주의적 결론을 지지합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목적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적을 만드는 존재입니다. 4.2 사회적 의미 연결 속의 가치. 하지만 의미가 완전히 개인적인 선택만은 아닙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의미는 연결에서 나옵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의미 있는 관계와 사회적 연결이 뇌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 우정, 소속감은 옥시토신, 세로토닌, 도파민 등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 좋게 하는 화학 물질이 아닙니다. 이 신경 전달 물질들은 면역계를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명을 늘립니다. 고독은 흡연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진화적 관점에서도 의미 있습니다. 인간은 협력을 통해 진화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사회적 연결을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볼 때 활성화되는 거울 뉴런, 타인의 감정을 공유하는 공감 능력. 이것들은 진화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부여한 특성입니다. 의미는 다른 사람과의 연결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줄 때,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때, 이것은 진화가 만들어낸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의미를 덜 실제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4.3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의 의미. 의미를 논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반응. 왜 우리는 별밤을 보며 경이로움을 느낄까요? 왜 음악이 우리를 울게 만들까요? 왜 수학의 우아한 증명 앞에서 물리학자들이 경이로움을 느낄까요? 일부 과학자들은 이것이 단순히 진화적 부산물이라고 말합니다. 패턴 인식 능력, 환경평가 능력이 미적 경험으로 발현된다는 것. 하지만 그것이 경이로움을 덜 실제하게 만들까요?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친구 아티스트가 꽃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꽃이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나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안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봅니다. 세포 안의 복잡한 작용들, 진화가 만들어낸 형태의 이유. 과학이 아름다움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하는 것입니다. 과학은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고 복잡하고 오래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광대함 속에서 우리의 작음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 광대함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경이롭습니다. 칼 세이건이 말했듯이 우주가 인식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라면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존재도 의미가 있습니다. 제5장 존재의 미래,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5.1 우주적 시간의 관점. 우리 앞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을까요? 태양은 앞으로 약 50억 년 더 빛날 것입니다. 그 후 적색 거성이 되어
팽창하며 아마도 지구를 삼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약 10억 년 안에 태양의 밝기가 증가하여 지구의 바다가 할 것입니다. 10억 년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시간입니다. 인류의 역사 전체가 수십만 년에 불과합니다. 그 10억 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생명이 어떻게 진화할까요? 의식은 어떤 형태를 취할까요? 아마도 생물학적 진화의 속도보다 기술적 진화의 속도가 훨씬 빠를 것입니다. 인공지능, 유전공학, 나노기술 이미 시작된 이 혁명들이 어떤 미래를 만들어낼지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의식은 탄소 기반 생명에 국한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주 전체로 퍼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 의식이 우주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5.2 페르미 역설과 우주적 고독. 우주는 광대합니다. 우리 은하에만 2천억 개 이상의 별이 있고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2조 개 이상의 은하가 있습니다. 그 많은 별들 주위에 행성이 있고 그중 일부는 생명에 적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혼자인 것처럼 보일까요? 왜 외계 문명의 신호를 아직 받지 못했을까요? 이것이 페르미 역설입니다. 1950년 엘리코 페르미가 점심자리에서 던진 질문 그들은 어디 있는가? 많은 설명이 제시됩니다. 생명이 우리 생각보다 드물다. 지적 생명체가 특히 드물다. 문명이 기술을 개발하기 전에 사라진다. 우주적 거리가 통신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들이 우리를 무시한다. 우리가 너무 어려 아직 인식되지 않는다. 가장 불안한 설명은 데필터그레이트 필터 이론입니다. 생명의 진화에서 거의 극복 불가능한 어떤 장벽이 있고 대부분의 지적 생명체가 그 장벽을 넘지 못한다는 것. 그 필터가 우리 뒤에 있다면, 즉 우리가 이미 그 어려운 단계를 넘었다면 인류는 진정으로 드문 존재입니다. 만약 그 필터가 우리 앞에 있다면, 즉 우리가 아직 그 장벽을 만나지 않았다면 미래는 어두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인류의 존재와 지속이 우주적으로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3 의미의 우주적 규모. 여기서 우리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식 있는 존재가 우주에서 드물다면 우리 각자의 존재는 우주적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우주가 자신을 인식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개인이 광대한 우주 앞에서 무의미하다는 느낌과 반대입니다. 오히려 광대한 우주 안에서 의식이 희귀하기 때문에 각각의 의식은 무한히 소중합니다. 물리학자 막스 테그마크는 말합니다. 우주가 어쩌면 수학적으로 가능한 모든 구조의 총체라면 의식을 포함한 구조는 그중 일부입니다. 그리고 우주가 자신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우주가 존재하는 의미의 일부일 수 있다고. 대단원 3부작의 마무리. 우리는 3편에 걸쳐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탐험했습니다. 제1부 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있는가? 우리는 빅뱅, 양자요동, 다중우주를 탐험했습니다. 과학은 우주의 기원에 대한 놀라운 단서들을 제시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여전히 겸손합니다. 제2부 어떻게 단순한 원자가 복잡한 생명과 의식이 되었는가? 우리는 별의 탄생과 죽음, 생명의 화학, 진화의 서사를 따라갔습니다. 복잡성은 우주의 자연스러운 경향이며 그 끝에 우리가 있습니다. 제3부 이 모든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시간의 본질, 자유의지, 의미의 창조, 우주적 고독을 탐험했습니다. 의미는 발견되는 것이기도 하고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존재는 왜 존재하는가? 과학은 이 질문에 완전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아마 어떤 단일한 답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이 보여주는 세계는 이 질문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완전한 무에서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단순한 원소들이 모여 별이 되었습니다. 별이 죽으며 복잡한 원소들을 뿌렸습니다. 그 원소들이 모여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진화하여 의식이 생겼습니다. 의식이 이 모든 과정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이 순환 속에서 어쩌면 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존재는 자신을 인식하기 위해 존재한다. 우주는 경이로움을 느끼기 위해 경이로운 존재를 만들었다. 의미는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와 함께 태어났다. 이것은 증명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과학이 보여주는 세계와 완전히 양립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책임을 줍니다. 우주가 자신을 인식하는 드문 형태라면 우리는 그 인식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경이로움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질문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서로를 그리고 이 놀라운 우주를 돌봐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 이 질문들이 당신의 안에서 메아리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주가 자신에 대해 경이로움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 경이로움을 간직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일 수 있으니까요. 존재는 왜 존재하는가? 3부작 제3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